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12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엔 비교적 밝은 면을 다루었다면 21세기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물자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류를 바꾸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어두운 그늘 과연 판도라 상자일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자, 지난 시간에 빛과 관련된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었다면 오늘은 GMO의 두 얼굴, 빛과 그늘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또는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GMO와 관련하여 세계적 이 다국적 농업 기업이 있습니다. 몬산토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찬성 및 주장하는 점은 인류 기아 문제에 대한 가장 유효한 해결책이라는 점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GMO 농산물의 생산성을 유기농 재배와 30여 년간 비교한 결과 놀랍게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해충과 잡초에 강한 GMO 농작물이 해충과 잡초에 대한 강한 내성을 키워서 슈퍼 잡초가 등장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또 다른 농약을 살포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농부들이 뿌려야 되겠지만 저렇게 대량으로 기업형으로 농업을 한다면 헬리콥터나 비행기로 엄청난 양의 이 살충제, 농약들을 뿌려야 되겠죠. 세계의 환경단체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유전자 조작 그 자체로 일부에서는 GMO를 병충해에 강한 농산물을 키워냈던 품종 개량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은 종의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유전자를 이식하는 기술로 아직 역사가 길지 않아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를 들이우는 GMO.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콩이나 옥수수, 감자처럼 자주 먹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거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먹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거친 식품은 그렇지 않은 식재료와 위견상 전혀 식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해도 안전성에 대해 가타부타 거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요인들, 개인차, 인체현상, 안전성, 환경요인 등등등등등이 연관되면서 야기되는 문제도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식품들은 오랫동안 인체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가공하여 사용해 안정성이 검증된 것들입니다. 일부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대부분의 GMO 식품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몇 건의 위험 사례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처럼 이 감자칩, 콘칩, 포테이토 칩 같은 경우에 맛있어 보이잖아요. 거기다 만약 배가 고프다 하면 과연 안전해? 안전하지 않아? 이거 생각하고 손 가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고 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먹을 때 고민하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2의 녹색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변형 등의 개발은 앞날이 그리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테크에 의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지닌 단점과 부정적인 영향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으로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다. 인체에 위해한 발생이 있을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야기된다. 생명 자체가 조작당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생명공학 기준으로 생물자원을 우열을 구분할 수 있다. 뭐 등등등등 이런 점들은 부정적인 쪽이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세포의 핵에서 필요한 물질, 핵을 빼낸 건다 또는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된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유전적 환경 오염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MO 작물은 대부분 제초제와 살충제에 저항성을 갖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90년대 말에 특성별 세계 GMO 작물 재배 면적에서 제초제 내성 유전자 변형이 70% 이상 대부분 차지했고 다음이 해충에 대한 내성이었으나 품질에 대한 특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제초제 내성 유전자 변형이 농작물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였고 관련 기업들은 특정 제초제에 견디게 만든 GMO 작물들은 내성이 있어서 제초제를 살포하고 잡초만 제거하고 그 사용량은 낮춰주고 즉 이런 제초제 농약이죠. 환경오염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특정 제초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인데요.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제초제 내성 53%, 복합형질 33%, 해충 저항성 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초제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독성 효과는 똑같거나 오히려 심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성을 갖는 슈퍼 잡초들도 출현하고 농약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호밀풀의 경우에는 이미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가지게 돼서 잡초 본연의 끈질긴 생명력을 다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목초지에 있는 많은 이런 잡초들, 초본들인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그 목적한 대로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성이 생기고 슈퍼 잡초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고. 자, 실제로 어떤 GMO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으로 벌레 죽이는 물질을 내뿜어서 살충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식물이. 그리고 또 어떤 콩 종자는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종자도 있습니다. 이런 종자를 심은 경우 농약과 제초제를 마구 사용하게 되어 토양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약과 제초제 내성 잡초와 해충들이 생겨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고 더 강한 농약과 제초제를 계속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살포한 제초제와 살충제가 농작물에 흡수되는 정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보 공개 요구합니다. 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GMO 종자 회사들은 개발한 회사들은 특허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결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런 슈퍼 잡초들 GMO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심은 옥수수 종자 또는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유기농 옥수수, 그러니까 야생종 자연 재배라는 얘기예요. 재배 농가의 작물들로 옮겨가면 소위 말하는 유전적 환경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환경 오염이란
GMO의 유전 형질이 야생의 와일드 타입하고 섞여서 잡종이 나온다는 게 그게 이제 유전적 환경오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GMO 종자 개발 회사들이 특허 소송을 내서 유기농 옥수수 제작을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겠죠. 살충제 사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우리 삶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왜? 살충제 뿌리면 식물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토양으로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태양에서 지하수로 또는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옥수수밭 아주 대량으로 키우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살충제를 뿜어낸다. 수확량이 늘어났다. 하면 그 수확량이 늘어난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GMO 종자였는지 또는 아까처럼 슈퍼 이런 내성이 생겨서 이런 화학약품들, 농약들, 제초제 뭐 등등등 더 많이 뿌리게 됐느냐 뭐 등등등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토양의 그 바실러스균, 박테리아로부터 유전자를 뽑아 식물에 넣는 방법이죠. 자연의 BT 독소는 해충의 소화기관 파괴로 벌레를 제거하지만 유전자 조작의 BT 독소는 즉각 반응하여 해충은 물론 익충까지도 몰살시킵니다. 또 그 독소가 흙에 잔류하여 토양의 유기체까지 파괴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제초제와 BT 독소 사용은 식물과 해충의 내성으로 이어지고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GMO 작물은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제초제, 해충의 저항성을 갖도록 개발되고 있으나 야외 실험 결과에서는 GMO 작물이 목화씨 벌레 모두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80% 정도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20%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저항력 있는 변종의 슈퍼 해충이 발생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제거했다고 해도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80%만 죽이고 20% 남았다는 말은 그게 몇 세대를 이어나가면서 내성이 생기고 하면 당연히 변종이나 슈퍼 곤충이 나올 소지가 있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십 년 전에 사용되었던 살충제의 양은 1945년이면 와 아주 오래전 얘기죠. 70몇 년 전인데 9만 톤 정도였는데 그 한 55년 지난 2000년도에는 200만 톤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만 톤에서 200만 톤 어마어마한 증가죠. 21세기에 들어 20배 이상이나 늘어난 양이었는데 그 결과 해충이 없어져야 되는데 500종이나 많은 해충이 살충제에 내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90년대에 살충제를 내뿜는 GMO 작물이 개발되어 해결되는 듯 싶었으나 잡초와 해충은 곧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충제 내성의 슈퍼 잡초는 농경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겠죠. 그렇게 되고 있으며 어떤 잡초들은 제초제를 뿌려도 하루에 7cm씩이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잡초들 정말 제거하기 힘들겠죠? 해충의 적응력도 빨라져 농약에도 죽지 않고 목화씨 벌레의 치명적인 BT균을 먹고 살아남아서 더 강력해지기도 한답니다. GMO 농작물이 병충해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미 GMO 종자를 공격하는 해충들이 출현했고
제초제 내성의 잡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농약이나 제초제에 견디는 벌레와 잡초들이 생기면서 GMO 농작물이 우수하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언급은 했는데요. GM 농작물이 non-GMO, 일반 작물과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인근에 재배 중인 일반 작물을 거리에 상관없이 꽃가루를 통해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GMO 작물 재배지와 일반 작물 재배지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람에 날려가면, 강력한 바람이 불면, 회오리 바람 불거나,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만한 거리에는 전혀 섞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혹시라도 유전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99.5%의 GMO 작물 꽃가루가 일반 작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때로 그 0.5% 안에 들어가면 극소량의 꽃가루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새의 몸에 붙거나 조매화 같은 경우, 그 다음 충매화, 곤충, 벌이라든가, 그렇죠?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경우에는 꽃가루가 묻어서 갈 수 있습니다. GMO 재배 면적이 늘면서 슈퍼잡초 출현 등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무, 수수, 해바라기 등의 연구에서 GMO 유전 특성이 야생식물 서식지로 쉽고 빠르게 옮겨가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BT로 알려진 살충 성분을 발산하는 곡물도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흑소처럼 해바라기도 GMO로 한다면 엄청나게 해바라기도 재배되고 있죠. 해바라기 씨앗 또는 해바라기가 이제 유용한 약용식물로 활용되고 등등 있으므로, 자, 그래서 신종 알레르기나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GMO를 통해 다른 종에 도입되는 유전자가 원래 생명체에는 없던 새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어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땅콩의 경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유전자에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은 그 GMO 땅콩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비록 해충의 독성 발형 BT 독소가 인간에게 작용하지 못해 그 위험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나, BT, 이건 세균 독소죠. 유전자가 도입된 옥수수의 경우에도 식품으로 섭취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BT의 독소가, 세균의 독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O 미생물을 통해 생성된 식품 첨가용 아미노산 트립토판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미국에서 36명이 사망한 경우로 환자는 10,000명 이상 발생한 이 사례인데요. 인명피해 GMO 미생물로 만든 이제 식품이 역학조사에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이제 죽거나 아팠던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느냐? 거기에 GMO 세균이 트립토판을 생산한 제품을 섭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병을 유발했는데 백혈구가 증가하고 심한 근육통 증상 등을 보이는 등등등 트립토판 함유식품에서 문제가 발견했고, 당연히 판매 금지했겠죠. 비상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미 인명피해에는 이런 막대한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GMO 세균의 트립토판 생성 과정에서 독성의 중간산물의 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장균과 같은 세균은 20분마다 한 세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시간 지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세균이 만들어내는 그 유형 물질이었지만 중간에 그 독성을 가진 물질들이 농도가 많아졌다는 건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자, 국내의 경우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은 국내에서 진행된 최근에 2017년 비교적 최근이죠. 연구에서 GMO 콩에 들어있는 신종 단백질의 일부가 인체에 알레르기 등 특이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GMO 콩인데 옆에 지금 보고 있는 게 GMO 신종 단백질이 인체 알레르기 등 특이 반응을 보인 이번 결과는 정부의 의뢰를 받은 국내의 한 대학 연구진이 사람의 혈청을 이용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보통 GMO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실험동물 쥐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에 그 GMO 단백질이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여서 GMO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만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쥐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곧바로 인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도 없고 똑같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없지만 사람의 혈정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더 확실한 데이터가 되겠죠.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그 생체 재료를 가지고.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주제와 연결성이 있어서 한번 가져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기술, 앞선 강의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빛과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바이오테크 맞습니다. 인류의 생물 자원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빛과 근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은 생명의 코드인 DNA를 조작하는 바이오 기술이고 BT 조작으로 GMO 사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GMO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빛과 그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면, 밝은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대에, 생명과학의 시대에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이 주제를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주제를 계기로 한 번씩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중금속 또는 오염된 호수라든가 물가라든가 땅에서 이런 중금속이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식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용할 것 같아요. 금쌀인 경우 일단 인체 내로 들어오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의 발전, 또 앞에서 했지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생명의 코드인 DNA를 조작하는 바이오테크는 학문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산업으로 가서 엄청나게 큰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죠. 발전 양상을 보면 시작은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에서 60년대까지는 태동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 여기에 도화선이 된 게 DNA 규명하고 DNA 이직나선 구조를 왓슨과 크리크가 1953년에 발표함으로써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60년대 중반 이런 분자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그 당시는 학문이 되었고 생물학의 중심에 부상하게 되었고 70년대쯤에 유전공학 기업이 등장합니다. 80년대 생명공학 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90년대 2차 생명공학의 붐이 일었고
21세기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일수록 국가적인 전략 사업으로 육성 힘쓰고 있죠. 이런 생명공학 산업은 그 시장 규모를 보면 얼마만큼 이게 잠재성을 가진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100억 불에서 5천억 불 이상으로 가니까 몇십 배나 증가했는데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죠. 물론 이렇게 DNA가 조작되는 것에는 우량 품종을 획득하고 식량 증산 있고 유용물질 생산하려고 합니다. 라는 아주 좋은 목적이 표면상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배에서는 우수한 형질을 획득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수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같은 품종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지만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이 되면 우수한 형질 발현이 증가하고 짧은 시간에 개량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종 간의 유전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양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닭, 담배, 세균, 식물, 쥐, 인간, 돼지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종 간에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생물의 본질을 변화시켜 기존 종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유전자 조작의 시초는 1973년 대장균에 의한 인슐린 대량 생산의 경우가 되겠죠. 유전자 조작식품 GMO 개발 목적은 주의나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등의 강한 특성을 개발해서 수확량의 손실을 낮추고자 한다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개발 목적이. 그리고 BT 조작되는 GMO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3대 BT 작물은 콩, 옥수수, 목화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콩의 경우는 90에서 95%, 옥수수 60% 상당량이 이미 가축에게, 그러니까 우리만 인류인 사람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들, 가축들, 그래서 소, 돼지, 말, 등등등 이 사료용으로도 엄청난 양이 사용됩니다. 인류를 위한 식량 증산도 중요한데 이 영양적 필요성보다는 원래 목적은 그랬지만 상업적 필요성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로 살충제를 만들 때 이 바실러스 균 BT 곤충성 병원성 세균이 살충제로 이용이 되는데 생산비가 저렴하고 다른 농약과 쉽게 섞어서 쓸 수 있고 살충성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죽일 수 있는 해충의 범위가 넓어요. 숙주곤충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고 하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BT 유전자를 옥수수, 감자, 목화에 삽입시키면 섭식한 해당 식물을 먹은 곤충은 독소에 의해서 생리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결국 그 곤충은 죽게 되고 식물은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 재배를 할 것이고 식량 증산이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이론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트랜스제닉 생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로 조작된 곤충이나 물고기가 자연 방출되는 시켜서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슈퍼곤충이 나오는 경우 사례 앞에서 언급했고 미국에서는 사람 또는 포유류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연화에 넣어줘서 그 2배 이상, 2~3배 이상 커다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크죠. 이게 이제 보통의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렇게 커진 슈퍼 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연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돼지나 소, 말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가둬두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은 닭장이 없지만 그런 닭장이라고 하는 케이지에 가둬놓고 키우니까 가축이 되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이든 바다이든 얘네들이 하면 자연산, 야생, 와일드 타입하고 당연히 섞일 또는 그 생태 이렇게 교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생명공학 시대의 어떠한 윤리, 새로운 윤리가 필요할까요? 과연 GMO, 판도라 상자일까요? 생물체가 지닌 고유의 정보, 즉 유전자 정보를 재조합하는 것이 자연계에서 수백만 년 동안 걸친 생물종들의 다양함과 진화적 발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위적 GMO 생물들로 인해 야생의 원래 생물종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섞이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또 아니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뭐 등등등 이런 걱정들이 앞서며 GMO 전망을 그 유명한 판도라 상자에 비유한 글이 있습니다. 판도라라는 말은 뭐예요? 온갖 선물을 다 받은 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보면 제우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판도라가 호기심에 차서 상자를 열고 맙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경우 있죠? 열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살짝 보려고 봤던 경우. 뚜껑을 여는 순간 제우스가 세상에 보내려고 준비해둔 온갖 재앙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던 판도라가 급히 뚜껑을 닫았지만 상자에 남은 것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헛된 희망뿐이었다고 씁쓸한 웃음만 나오는데, 자, 그것을 왜 GMO에 비교했을까요? 이러한 신화의 내용과 GMO를 비교했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앞선 비유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조작된 생물종에 대한 걱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바른 주관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일수록 기술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인류의 선조들이 오랜 기간 사용과 경험에서 얻은 현명한 지혜일 것입니다. 이를 기술의 절제된 사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의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과학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혜택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새로운 윤리의식을 갖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첨단의 과학기술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죠. 하지만 그릇되고 이기적인 욕망이 앞서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의 과학기술은 가치에 있어서 중립적인데 사용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오늘날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과학기술에서 생명공학기술은 그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기술, 바이오테크 이용해 생명체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종간의 수평적 이동에 이용하고 가능케 함으로써 생명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생존을 위협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고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공학을 비롯한 21세기 모든 첨단의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게 값 있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편익보다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1세기 바이오테크와 새로운 윤리.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학생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졸업 후에는 더 나은 직장이나 승진 및 자기 발전을 위해, 나이가 들면 노후 관리를 위해, 젊든 나이가 있든 사람들은 잠시도 여유 있게 한갓진 여유를 갖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거리까지 GM 기술이 접목되어 식탁 위까지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는 피곤한 시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유보다는 더 바빠지고 복잡해졌습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와 함께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이용하며 경쟁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에 대한 적응을 빠르게 하지 않더라도 삶을 더 여유 있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 융합기술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모순되게 더 시간에 쪼들리고 있죠. 여러분이나 나나 이거 다 아주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높은 생산성과 치열한 경쟁의 상황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빠르고 더 정확함을 요구하는 21세기형 과학의 트렌드는 그 자체의 그러니까 파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간이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더 빨리 수확하고 빠른 시간에 가능성이 더해진 고부가가치의 농작물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의 생물자원을 조작하고 고유의 본성을 깨뜨리는 실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급변하는 획기적인 바이오 기술 발전에 앞서 인류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편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시도되는 것들이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수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핵치환 기술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 핵에서 그러니까 세포에서 핵을 빼내는 탈핵이든가 또는 새로운 형질을 가진 걸 치핵 집어넣어서 핵치환 기술로 또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낸다든가 세포를 융합한다든가 등등 또 여기 DNA의 어느 부분에 을 바꿔준다든가 등등등등 진행에 있어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도되는 것들이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겠지요. 자, 생명공학 시대의 새로운 윤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마무리 에필로그를 다음과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지구의 수많은 생물자원은 35억 년 이상의 오랜 동안의 진화 과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며 적응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외치는 사람들에게 말에 그치지 말고 자연을 스승 삼아 본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요즘 생물 원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의 기능 관련 기술적인 변형이나 산업적 모방에도 자연에서 유지되는 구성과 원리는 지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GMO라든가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기술로 필요한 부분을 미지의 극미의 세계죠. 그 유전자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형질을 넣어주고 단기간 안에 새로운 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지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오는 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온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 자연에서 답을 찾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여 물론 산업 발전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생물 원리에서 어긋나거나 바탕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등등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생명공학 시대의 새로운 윤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자연에 있다는 것.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 없어지고 필요한 부분을 맞지만 시간적으로 길게 우리가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이 기술력이 접목이 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막 기술이 첨단에 노출되는 게 힘들 때 여러분들이 더 힘든 기계를 찾는 것보다는 자연으로 가잖아. 숲속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연을 접한다는 얘기예요. 푸르른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뭐 미세먼지 접하는 기후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 여러분에게 21세기 생물자원의 활용은 양면성을 가진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주관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고 잣대를 긋느냐 하는 것도 이건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강의를 하는 나는 또 나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을 많은 의견과 그 다음 정보와 데이터들을 접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말로만 그치는 지속 가능한 활용이 아닌 후대까지를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런 활용과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류를 바꾸는 21세기 바이오테크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그늘적으로 판도라 상자에 비유하는 내용으로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들을 활용을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비전 21세기를 좀 더 테크니컬한 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12주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